자, 두 번째 강의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베이직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체역학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체역학은 다른 뭐 양자역학이나 다른 종류의 역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볼 거고,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그 유체역학을 다룰 때, 이 역학을 다룰 때 알아야 될 그 개념 정립들,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노트는 지금 블랙보드에 다 올라와 있고요. 자, 이제 대망의 미세 유체 시스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베이직스 for 플루이드 미케닉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역학인데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다룰 때, 플루이드 역학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가정들,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 배우고,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기본 법칙, 비스코시티, 포스 등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제 플루이드에서 미케닉스를 보죠. 일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역학은 포스와 모션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역학이 있어요. 네, 고체역학도 있고 재료역학도 있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양자역학도 있습니다. 양자역학도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결국은 F는 ma예요. 이 포스와 모션은 상관관계 결국은 요 F는 ma로 설명이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역학의 종류에 따라서 이 F는 ma가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터널 포스가 바디는 이제 물체, 뭐 오브젝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포스가 가해졌을 때 얘가 어떤 모션을 보이느냐, 시간대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건데, 포스를 준다는 거는 시간대별로 이제 모멘텀이 바뀌는 거죠. 힘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 시간별로 바뀐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포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역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턴의 제2 운동 방정식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바디 혹은 오브젝트에 작용되는 모든 포스의 합, 그게 이제 F는 m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질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스턴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속도가 시간의 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즉 모멘텀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서 결국 F는 ma라는 상관관계를 갖게 되죠. 속도가 시간대별로 변하니까 얘가 이제 이 엑셀러레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거는 뭐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뭐 초, 중, 고 수준의 이제 지식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는 플루이드를 다룬다는 거예요. 플루이드를 다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션을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 이때 일렉트론이 이제 뉴클리우스 주변을 이렇게 돌 때 어떻게 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양자역학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에 이제 포스가 가해지고 얘가 모션이 어떻게 파생을 되는지를 다루는 거랑, 유체가 있고 여기에 플루이드가 있을 때 플루이드에 포스가 가해지고 얘가 모션 되는 거를 보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체 고유의 특성 때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유체 고유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랑 다르게 유체에서는 우리가 이 유체 자체가 오브젝트인데, 얘가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해주는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죠.
반면에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오브젝트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기 위해서 미케닉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포인트 매스 미케닉스이고 다른 하나는 컨티넌 미케닉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얘는 돌멩이가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무게중심 센트로이드가 있겠고, 얘를 포인트에서 시간대별로 포인트가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여기서의 힘은 중력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중력을 줬을 때 이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 매스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점으로 표현해서 시간대별로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유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스켓에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쏟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체 모양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션을 하는 게 어떤 점 하나로 표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연속체 역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포인트 매스 미케닉스와 여기서 컨티넌 미케닉스가 좀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이 다름의 차이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혹은 우리가 포스를 주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돌멩이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 반면 플루이드는 모양이 바뀌니까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번 학기에 거의 얘를 다룰 거고, 이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그 법칙을 드라이빙하는 그 방법이 좀 틀립니다. 수학적 기술이. 오늘 그거에 대한 기본은 좀 배울 거예요. 이제 포스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는 기본적으로 노멀 포스와 쉐어 포스 이렇게 나뉩니다. 이미 뭐 이름에서 이게 뭔지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포스가 가해질 때 포스가 가해지는 면이 포스가 가해지는 면이 서로 수직일 때 이제 노멀 포스라고 부를 수가 있고, 쉐어 포스 말 그대로 옆에서 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포스가 이렇게 가해지고 포스가 가해진 면하고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하고 면의 방향은 항상 법선의 방향이니까 이게 서로 수직일 때 쉐어 포스라고 할 수 있죠. 힘을 주는 방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만약에 플루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포스의 절대값은 균일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스 여기서의 포스 1, 2가 같더라도 절대값은 만약에 같더라도 포스가 가해지는 면의 방향에 따라서 유체가 변형되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멀 포스와 쉐어 포스를 분명히 구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멀 포스는 다시 컴프레시브 포스랑 텐사일 포스로 나눠져요. 이거 역시 뭐 이름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컴프레시브 포스는 이렇게 가해지는 겁니다. 법선의 수직인 방향. 텐사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연신하는 방향이죠. 같은 노멀 포스, 그러니까 노멀 포스의 절대값이 같더라도 노멀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 당연히 이 유체 변형 모양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질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질 거고요. 그죠?
그래서 포스의 방향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페이지에서 는 포스의 방향, 그러니까 포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하고 그 포스가 가해지는 면의 방향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볼 거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인데요. 자, 왜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되는지 봅시다. 스트레스는 네, 포스를 가해지는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유체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힘을 고려할 때 그냥 힘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포스를 각각 가해 준다고 치고, 근데 이 경우에 포스가 가해지는 오브젝트가 요만하고 이 경우에는 요만하다고 칩시다. 앞서 본 것처럼 절대값이 같다고 치면 당연히 변형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포스의 절대값도 같고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과 포스가 맞아지는 면의 방향도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 면의 면적에 따라서 유체의 변형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스트레스를 주로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는 포스, 즉 노멀 포스, shear 포스를 다뤘는데 얘를 노멀 스트레스, shear 스트레스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다 이제 그 유체에 가해지는 힘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계속 그 수업 내용 중에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는 유체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역학을 기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노멀 스트레스는 특별히 저희가 프레셔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압력이 노멀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에서. 자, 지금 이제 개념 정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유체역학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짚어야 될 개념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체 운동을 규정하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유체 운동을 규정하는 세 가지. 네. 하나가 질량 중심 운동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연속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체를 다루는데 왜 질량 중심이라고 을 다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량 중심이 질점 포인트 매스 미케닉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연속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것처럼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지는 타임 프레임별로 보면은 유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길게 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을 기술을 해야 되니까 이동의 중심을 무게 중심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간다고 봐도 돼요.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적으로 모양이 변형되는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뜻이지 연속체를 다룸에도 왜 포인트 매스 라이크 한 질량 중심 운동을 왜 다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속체를 다루더라도 시간대별로 센트로이드 모양은 바뀌겠지만 위치는 바뀌겠지만 센트로이드 자체는 바뀌겠지만 그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연속체 움직임을 여전히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 운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는 돌멩이 같은 고정된 모양하고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찌그러짐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모션은 모션 그러니까 센트로이드가 시간에 따라 그 연속체의 센트로이드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걸 저희가 모션으로 규정을 할 수 있고, 얘는 노멀 포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찌그러짐은 쉐어 포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고요. 얘 노멀, 얘 쉐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유체 모션을 규정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 특징 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체 모션을 고려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굳이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게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유체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청계천에 있는 물이 여기 있을 때랑 일로 내려올 때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쭉 바뀌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밀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모션이 일어나는 건 노멀 포스에 의하고 찌그러지는 건 쉐어 포스에 의한 거다. 그리고 얘를 굳이 모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삼으려면 무게중심, 가까이 갖고 있는 무게중심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유체라는 고유의 물질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체 모션을 고려할 때 요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유체의 고유 특성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를 계속 인마인드를 한 상태에서 향후 이제 수학적인 퀀티티티브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유체의 고유한 물질 특성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보죠. 유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인데 어떠한 shear 스트레스에서도 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hear 포스가 가해지면은 모양이 찌그러진다는 뜻이고, shear 포스가 가해지는 한 계속 모양이 찌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저항을 못한다는 뜻이니까. 앞에서 다뤘던 기본 특성이죠. 두 번째, shear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한 계속 찌그러짐 혹은 모션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쵸? 이거는 솔리드랑 좀 다른 면이죠. 예를 들어서 고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포스를 주면은 찌그러지거나 늘어날 수 있죠. 근데 특정 이상 늘어났을 때 더 이상 힘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힘을 주는 시간이 더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무한히 변형되진 않아요. 일라스틱 고무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유체는 뭐 힘을 주는 한 계속 찌그러지는 정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유체랑 솔리드랑은. 세 번째로,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시어 포스가 제거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일라스틱 고무 같은 경우에, 그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됐다가 얘를 힘을 제거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다른 고체들도 사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변형이 잘 안 될 뿐이지, 힘을 가하면은 어떤 식으로 약간이라도 변형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오곤 합니다. 근데 유체는, 한번 흘러간 유체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은 특정 어떤 플루이드 좋고,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라미나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충류이기 때문에 터뷸런스는 뭐 완전히 카오틱해서 일어나지 않지만
측류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서 특정 방향으로 모션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가역적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힘을 줬을 때예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플루이드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뭐 기체에 당해되고, 뭐 비누방울 당해되고, 물 당연히 속하고. 이런 카오틱한 이게 터뷸런스죠. 터뷸런스 모션을 갖는 기체 당연히 유체에 속합니다. 기체도 유체예요. 예, 일부 이제 전공에 따라서 기체는 유체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유체는 액체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러면 이에 반하는 솔리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정도 스트레스까지 견딘다. 네. 어느 순간까지 변형 후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죠. 유체랑 다르죠. 완전 또는 어느 정도 본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물질은 크게 그냥 플루이드와 솔리드로 나뉘어요. 네. 요 기준에 의하면. 근데 세상이 모든 세상이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듯 이게 바이너리하게 모든 거를 나누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플루이드, 솔리드 이렇게 구별을 하죠. 가장 흔한 예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 녹는다, 안 녹는다. 솔벤트, 넌 솔벤트 이렇게 딱 바이너리하게 나누는데 사실 그건 저희 편의에 의한 거지. 실제로는 녹는 거와 완전히 녹는 거와 완전히 안 녹는 거의 중간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루이드와 솔리드 중간에 뭔가 당연히 있어요. 가장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솔젤 그 스테이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도토리 묵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토리 묵을 쓸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 도토리 가루를 풀고 계속 섞죠. 그러면은 그 상태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는 완전히 플루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앞서 봤던 플루이드 조건에 다 만족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솔 상태인데 점점 젤로 되죠. 헤어 젤처럼 머리에 바르는 헤어 젤처럼 젤 상태로 되죠. 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폴리머릭 체인 안에다가 그 물 분자 같은 혹은 뭐 유기 혹은 다른 죄송해요. 액체 분자들이 그 폴리머 체인 안에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보통 매크로 몰레큘러 웨이트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보통은 모노머 상태에서는 리퀴드였다가 얘가 되면 고체가 되죠. 근데 여전히 이 사이사이에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인터페네트레이티드 된 형태로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스테이트를 규정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리퀴드와 솔리드의 중간 어디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 젤이 그렇죠. 하리보 젤리 이런 게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폴리머릭 리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솔리드와 플루이드 어디 중간쯤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머릭 리퀴드는 리퀴드 안에 폴리머 분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마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예에서 봤던 그 도토리묵 같은 젤. 네. 그래서 여기 솔벤트가 있고 솔벤트 안에 폴리머릭 체인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폴리머 전에 모노머 상태였다면 모노머가 그냥 솔벤트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플루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폴리머가
어떤 특정 반응에 의해서 모노머가 특정 반응에 의해서 폴리머화되거나 폴리머에 가깝게 되면 이 용매 솔벤트의 그 굉장히 적은 몰레큘러 웨이트를 갖고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분산된 데에 고분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앞서서 봤던 도토리묵과 같은 젤 스테이트입니다. 얘를 보통 이제 점탕산 제가 약간 비염기도 있고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점탄성 유체 이렇게 부릅니다. 비스코 일라스틱 플루이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약간 완전히 플루이드도 아니고 완전히 솔리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성질을 실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고분자 체인이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액체 플루이드 분자들이 이렇게 스며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요, 좌우로 늘리면은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늘어나요.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고분자 체인이 더 이상 걸리지 못합니다. 이게 마치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거든요. 막 랜덤하게 얽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더 이상 이 딱 마치 매듭처럼 이렇게 딱 서로가 엉켜 있고 딱 걸리면 더 이상 못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늘어날 그 어떤 포스를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날 때는 플루이드 라이크하죠. 예. 저항이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변하지만 어느 특정 이상 됐을 때는 실타래처럼 체인이 딱 걸리면서 더 이상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솔리드의 성질도 있고 플루이드의 성질도 있고 그 중간 어디쯤 이래서 일라스틱, 비스코 일라스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심플리 이제 솔리드와 플루이드를 나누고 각각의 이제 익스트림하게 솔리드한 경우, 익스트림하게 플루이드한 경우 각각의 이제 성질 세 가지를 만족을 하는데 이 중간의 물질도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위험하죠. 자, 이제 플루이드의 기본 성질 그리고 플루이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역학을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앞서 목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랑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입니다. 자, 이번 클래스의 파트 두 번째, 이게 뭔지 보죠. 우리는 이제 앞서서 연속체의 역학을 다룬다고 했는데 연속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플루이드와 솔리드, 그죠? 그리고 플루이드와 솔리드는 각각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플루이드는 다시 한번 이제 리퀴드와 가스로 나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속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티너 하이포테시스가 뭘까? 컨티너 하이포테시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연속체라는 건 직관적으로 아는데 여기서 컨티너 하이포테시스가 뭘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물이라는 플루이드를 다룬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이라는 플루이드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것처럼 H2O라는 몰레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죠. 여기 H.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이 있을 때 앞서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얘가 연속체로 보이죠. 하지만 얘를 몰레큘러 스케일로 봅시다. 그래도 연속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연속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나의 구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게요. 그러면 몰레큘러 스케일에서 보면은 물이 나는 매질은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연속체로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서 보면은 이런 물 분자들이 막 랜덤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랜덤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는 뭘로 채워져 있냐? 뭐 없죠. 없는데 분자 수준에서 보면 여기는 물 없고 물 없고 물 없고 없고 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보면 얘는 컨티뉴어스한 뭔가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물이 있고 없고 물이 있고 없고 물이 있고 없고의 비균일한 매질이죠. 호모지니어스 혹은 컨티뉴어스한 매질이 아닌 거죠. 분자 스케일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다룰 때는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랑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를 하는데 사실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 얘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번, 2번을 중요한 임포턴트 어프로치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얘는 1번을 먼저 잘 이해하고 2번을 봐야 됩니다. 2번이 1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고 얘를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이 아니라 얘는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뷰인데 얘를 분자 수준에서 보면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이제 컨티뉴어스 미디움처럼 보이지만 몰레큘러 스케일로 보면 얘네들이 있고 없고 이렇게 특히 물 분자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 미디움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모든 물질은 사실 다 헤테로지니어스 미디움입니다. 몰레큘러 스케일에서 보면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체가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물방울에 어떤 고체 기판 위에 있고 얘의 포스를 줬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육체역학적으로 기술을 하려면 이 포스가 이 몰레큘 각각에 어떻게 작용을 다 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 포스를 맞는 면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이 되어 있니 이 두 방향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포스가 작용되는 면의 면적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지 그 어떤 우리가 타겟하는 오브젝트의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몰레큘 하나하나에 이 포스를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이 몰레큘 하나하나가 어떻게 모션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어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유체역학적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대단히 어렵겠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자라는 게 이 특정 모양으로 항상 균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자의 모양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피코세컨이나 펜토세컨 레벨에서 모양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유체역학을 기술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고 현존하는 인류의 컴퓨터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구글에서 퀀텀 컴퓨팅이 데모가 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컴퓨테이션 기술로서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매크로스코픽한 랭스 스케일에서 이 안에 있는 물 분자를 분자 스케일에서 보면 헤테로지니어스 미디움이지만 얘를 균일한 미디움으로 보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물성들 예를 들어 덴시티라든지 벨로시티라든지 작용하는 스트레스 등등을 똑같이 보고 컨티뉴어스한 혹은 호모지니어스한 미디움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근사를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보면은 된다.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컨티넘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근데 비단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옵틱스, 포토닉스, 일렉트로마그네틱스 그 외에 각종 분야에서 이런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를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역학, 재료역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도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미케닉스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바로 다룰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도 이에 근간해요. 이에 근간합니다. 자, 이제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를 배웠으니까 이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 CV를 한번 보죠.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 얘는 뭐냐면 어떤 특정 매크로스코픽한 랭스 스케일에서는 균일한 매질로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파생을 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모션을 가하면 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cm짜리 물방울, 뭐 레터럴 디멘전이 대략 1cm짜리 물방울을 다룬다고 칩시다. 그러면 컨트롤 볼륨을 요렇게 하나로 잡는 거,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리퀴드 마블, 지름이 1cm 정도 되는 리퀴드 마블 하나를 그냥 컨트롤 볼륨으로 잡고 컨티뉴어스 미디움으로 보고 힘을 가해줘서 계산을 하는 거랑, 얘를 뭐 가령 요렇게 쪼갠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요 9개의 영역을 각각 따로 계산을 해서 모션을 예측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후자의 경우가 더 계산의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네. 얘 볼륨에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는 요 면에 법선 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션만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9개의 공간으로 쪼개면은 이 9개 공간에 작용되는 포스를 다 세분화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션을 각각의 경우를 다 세분화해서 계산을 하면 후자의 경우가 더 정확하게 모션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컨트롤 볼륨의 어프로치예요.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경우를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을 하면은 최종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숱하게 그릴 그림인데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볼륨을 아비트러리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임의로. 컨트롤 볼륨을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을 저희가 계산할 때 얘가 실시간으로 모양이 바뀌잖아요. 특정 시간에서의 유체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단위 면적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이렇게 포스가 가해진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쉐어가 들어가면은 수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노멀 포스만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DA라는 면적, 그리고 이 면적의 방향은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법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 단위 면적의 단위 면적이에요. 가해지는 포스, 노멀 포스니까 저희가 프레셔로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면의 방향과 힘이 가해지는 면은 항상 면의 방향은 법선의 아웃워드예요. 방향은 면의 방향을 기술할 때는 항상 아웃워드가 보통 이제 플러스 방향입니다. 근데 포스는 지금 반대 방향이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의
면을 곱해주니까 포수가 되겠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반대 방향,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단위 면적에 가해준 힘을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체의 면으로 적분을 하면 이 컨트롤 볼륨 전체에 가해주는 포스를 알 수 있게 되죠.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제가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예, 약간 글씨가 안 예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가 요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공간 하나하나를 쪼갭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볼륨 역할을 하는 거고, 컨트롤 볼륨 안에 어떤 물성은 기본적으로 같다. 왜? 컨티넘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시간이 특정 시간에서는 요 컨트롤 볼륨의 각각의 모양을 저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포스를 가해줬을 때 포스가 각 컨트롤 볼륨에 어떻게 가해지는지 앞선 페이지에서 봤죠. 이게 시간 t1, t2, t3에 따라서 각각 컨트롤 볼륨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시간대별로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0일 때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여기에 힘이 각각 어떻게 가해지고 각각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 유체 모양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V 컨트롤 볼륨 각각의 포스가 어떻게 가해지고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봐서 시간대별로 적분을 하면은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다. 이게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물질은 분자 수준에서 보면 헤테로지니어스 미디움이고, 그 몰레큘 하나하나의 포스가 어떻게 가해지고 그 몰레큘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내면 가장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겠으나 현존하는 컴퓨테이션 기법으로 컴퓨테이션 파워 양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컨트롤 볼륨으로 나누고 얘를 각각의 포스가 어떻게 가해지고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찌그러지는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적분을 해도 꽤나 정확하게 모션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얘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finite element, 이거 띄시고요, 메소드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보통 유한요소법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쪼갠 다음에 각각을 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유한요소법 FEM 방법은 유체역학뿐만이 아니라 뭐 앞선 모든 역학에 다 쓰이고요. 뭐 전자기학, 광학, 미케닉스를 다루는 미케니컬 어떤 프로퍼티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 다 이런 유한요소법이 들어갑니다. 전자기학에서도 쓰이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현재 분야를 막론하고 누메리컬 시뮬레이션, 누메리컬 캘큘레이션에 다 같은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컨트롤 볼륨과 컨티넘 하이포테시스 그리고 그를 기반한 이제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까지 했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